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가 밝았습니다. OBS 초대석 올해 첫 시간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황금돼지 하면 예전부터 행운과 또 재물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그런 동물인데요. 올 한 해도 이렇게 황금돼지처럼 넉넉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OBS 초대석 오늘은 넉넉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죠. 경기인력개발원 전성규 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능력개발실장, HR 사업실장, 충남인력개발원장을 거쳐 경기인력개발원장을 맡은 전성규 원장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 교육 훈련으로 전문 기술인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선도기관으로 국내 최고의 신기술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작년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한 이유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경기인력개발원의 노력을 살펴본다. 개발원만의 차별화된 교육과 취업을 알선하는 국비교육생 훈련 과정을 알아본다. 이 밖에 대졸 청년 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과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는 이유,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 방안과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 전성규 경기인력개발원 원장에게 들어본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2019년 황금돼지 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 벌써 이제 지난해가 됐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보내셨고 작년 한 해 어떠셨는지요? 네, 뭐 연말에는 우리 지인들하고 새해 인사도 나눴고요. 또 새해 첫날은 식구들하고 같이 아침 같이 먹으면서 새해 소망도 얘기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새해 소망 개인적으로 원장님 어떤 소망? 일자리 많이 늘리는 거 비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예. 해서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또 우리 제가 하는 사업이 잘 되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빌어봤습니다. 예, 지금 제가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이 바로 대한상공회의소 경기인력개발원이거든요. 예, 인력개발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직업 또 좋은 취업 자리 알선하는데 노력하는 곳인데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기인력개발원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서 1993년도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이후에 94년도에 우리 최고의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이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 전문 교육 훈련 기관입니다. 예,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제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네. 훨씬 취업에 좀 유리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네. 저희들은 취업 준비생들에게 직업 능력을 개발해서 취업을 제고해주고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는 실무형 인력을 공급해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이 운영 주체일 부분이다 보면 훨씬 더 기업의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 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경기인력개발원.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개발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시설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 개발원은 42,000여 제곱미터의 대지 위에 네, 실습동, 또 기숙사동, 또 강당, 식당 등의 그 최신 시설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약 재직 근로자 1,000여 명과 취업 준비생들 한 700여 명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재직 근로자라 하면 기존에 이미 취업한 분들도 재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분들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원장님?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들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네네. 또 재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단시간 근로, 단시간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훨씬 많습니다. 네, 지금까지 93년에 출발을 했으면 굉장한 성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어떤 일들을 경기인력개발원에서 해냈고 또 굵직한 성과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97년부터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약 22년 동안에 매년 한
한 780명 정도를 양성을 했습니다. 아, 780군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 실무형 인력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산업 인력 그 공급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께서는 경기인력개발원 오시기 전에 강원 또 충남인력개발원에 계시다가 거쳐서 경기인력개발원에 오셨는데 규모나 크기가 경기인력개발원이 아무래도 더 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충남이나 강원에서 잘한다 인정을 받으셔서 경기인력개발원으로 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1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 오신지. 과거에 충남이나 강원에 있을 때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저희 경기인력개발원은 규모가 상당히 큰 기관이고요. 그리고 또 과정 면에서도 매우 다양한 과정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연간 700명 이상을 교육하는 기관이면서 또 과정 면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위탁 과정에서부터 네. 대졸자를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그 복합적인 네.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고졸자들 그리고 뭐 대졸자들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스펙트럼이 교육받는 분들이 너무 넓다 보니까 게다가 요즘은 또 하루가 다르게 산업 현장이 여건이 변하잖아요. 선도에 나가지 않으면 진짜 도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교육기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뭐 저희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교육훈련 분야도 하루가 다르게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이는 네. 언제든지 도태될 수 있는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개발원에 부임하셔서 1년 정도 되셨고 여러 가지 사업 펼치고 계신데 작년 한 해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친 사업. 글쎄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일자리 확충에 여러 가지 방점을 찍고 노력을 했고 예산도 투입했기 때문에 경기인력개발원도 그 기조를 따라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한 해 가장 역점 사업이 무엇이었나요? 예, 저희 개발원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좀 역점을 뒀고요. 또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위한 산업수에 부응하는 사업 변화 그리고 사업 개발에 중점을 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당장 내일도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뭐 별도로 R&D 인력들이 많고 예측하고 준비하고 개발이라든가 교육과정 그 인력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들은 대한상공회에서 본부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 본부에서요. 그리고 또 예. 개발원은 개발원대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 기술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과정 개발을 매년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 이제 기존의 사업들을 좀 더 심화, 강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좀 계획보다 덜 됐던 것 같다. 네. 미처 실천하지 못한 것 같다 하는 부분이나 좀 아쉬웠던 점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무래도 저희들이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인데 정원이 700명이라고 하는 네. 제한이 돼 있어서 충분한 그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재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수요를 맞춰드리지 못한 부분은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경기 지역에 기업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 규모가 경기개발원이 가장 크다고 하지만 780여 명이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좀 국가 예산 더 투입돼서 대한상회에서도 확충이 되거나 좀 더 확장이 될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앞으로 좀 경기 파주 지역이 계속 네. 팽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에 경기인력개발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면서 이제 뭐 파주 지역이 접경 지역이 아닌 한반도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역이 네, 됐는데 네. 아무래도 그 분위기가 좀 더 활기를 띨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인력개발원 주변도요. 아무래도 최근에 뭐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하나가 파주 지역인데 우리 직업교육훈련 분야에서도 뭐 남북 관계를 고려한다면 대북 인력 관련 양성, 또 네. 대북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분야를 볼 때 적경지로서의 그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경기인력개발원이 이제 개성인력개발원이 생길 수도 있고 평양인력개발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의 또 양질의 노동력들이 굉장히
보고처럼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남북 경제협력 또는 인력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지역에서 개발원 원장하셨는데 특별히 경기 지역에 있는 취업 준비생들 또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다른 점,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거 느끼셨나요? 우리 교육훈련생들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목표의식이 좀 뚜렷하다라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그 수준도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또 학생들이 그 취업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에 보면 그 밤늦게까지 실습실에 남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그만큼 학생들이 그 어떤 명분이나 또 외형적인 이런 형식 이런 것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경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위한 거고 본인이 열심히 안 하면 본인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그렇죠? 예, 예. 네.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훈련하고 교육받고 기술 개발하고 네. 역시 경기 개발 아무래도 좀 수도권 이 지역에 있고 또 기업들도 많이 있고 인력의 어떤 풀도 더 넓고 깊이도 깊고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다른 지역의 개발원 무시한 게 아니라요. 그렇죠? 다른 개발원도 나름대로 특색이 네.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기인력개발원이 다른 어떤 교육기관보다도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정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교육훈련기관들의 품질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고 하는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훈련 그 기관들의 역량, 또 훈련 성과, 또 훈련 실적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년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은 기관 건전성 측면에서도 무결점으로 최고 등급을 네. 받았고 네. 또 훈련 실적 측면에서 볼 때 그 취업률 같은 경우도 93.9%라고 하는 아주 높은 실적을 달성해서 매년 우수한 성과를 받고 있는데 18년도에는 최우수 기관으로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건전성이면 뭐 다른 교육기관은 건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뭐 건전성 평가라고 하는 항목은 예, 이제 어떤 건가요? 기관의 어떤 그 페널티가 없거나 네. 또는 또 어떤 그 대외적으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그 문제, 뭐 그런 또는 재정적인 능력, 뭐 이런 종합하는 그런 청렴하고 항목이 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까 취업률 93% 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거의 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거의 다 취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특별히 본인이 또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93%면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감이 좀 안 오는데. 보통 한 80% 이상 네네. 넘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하, 예, 93% 취업률이면 상당히 비교적으로 높은 거군요. 네. 양질의 교육 서비스 이게 취업률을 높이고 또 우수한 교육 서비스 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련 과정 개발 여기에 굉장한 시간과 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노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 교육훈련기관의 품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또 우리 개발원에 입학한 교육생들도 그런 품질을 믿고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개발원은 그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또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무 분석을 하고 그 직무 분석을 토대로 해서 과정을 설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교육과정이 확정이 되면 신입생을 모집을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모집 이후에는 우리 현장 경험이 풍부한 우리 전문 교수진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또 지속적인 운영을 하면서 아웃풋을 제고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결과로 인해서 지난해 그 우수과정 평가에서 경진대회에서 그 우수상을 수상을 했는데 매년 그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대학에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고 배움을 넓혀 나가도 취업을 해서 내가 직접 현장에 갔을 때 상당히 당황하거나 기업들도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수준의 업무 능력과는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숙련 과정을
거치는데 상당한 시간이 네, 필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원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라는 얘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전문 인력 또 취업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기업들과 현장에 가서 직접 이걸 트레이닝해보고 왜 대학들도 산업협력으로 먼저 좀 맞춰보잖아요, 손발을. 이런 그렇죠. 과정도 혹시 있나요? 예, 저희 개발원도 그 산업 현장과 유사한 예. 환경을 구축해 놓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업으로 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한 10개월 정도를 거의 수련을 하게 되면 충분히 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하게 세팅을 네, 해놓고 네, 트레이닝을 하고 예. 가도 전혀 부적응이 없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경기인력개발원에서는 훌륭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훈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뭐 너무 많을 텐데 네.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어떤 훈련 과정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크게 말씀드린다 하면 우선은 국가기관 전략산업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산업 또는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한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개발원은 캐드캠이라고 하는 과정을 비롯해서 21개 직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면 뭐 컴퓨터 응용 기계, 또 전기, 정보통신, 또 자동차, 자동화, 그리고 건축 인테리어 등 6개 분야에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역산업 맞춤 훈련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지자체하고 또 지방노동관서 그리고 또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서 저희 개발원과 공동으로 지역의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우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주 단체로서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예. 2019년도에는 그린카 정비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한 6개 직종의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채용 예정자 훈련 그리고 기업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히 기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우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학습 병행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6개 산업 분야 21개 직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얼핏 들어보니까 2차 산업부터 거의 4차 산업 분야까지 망라가 돼 있는 것 같고 또 중요한 부분이 2012년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연계 부분. 이거는 앞으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더 강화되고 아직 뭐 개헌이 되지 않았지만 지방 분권형 시대로 나아가면 더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지자체들이 별도로 요구한 인력은 또 지역마다 어떤 특색이 좀 있나요? 뭐 지자체별로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 부합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수요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 툴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경기인력개발원 경영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점, 물론 뭐 취업될 때일 것 같은데 네. 상 받을 때도 좋으실 것 같고 언제가 가장 보람이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그 아무 기능이나 기술이 없는 네. 그런 교육생들이 개발원에 입학을 해서 기술을 익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전문 기술인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기업으로 취업을 할 때 네.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나는 그 한 학생을 보면 학교에서 졸업할 때만 해도 뭐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개발원에 입학을 해서 학점 은행 과정을 통해서 전문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네. 그리고 또 취업을 한 상태에서도 대학원까지 나와서 그냥 고졸로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예. 전문 학사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대학에서 강의까지 할 정도로 성장을 한 학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변화하고 또 발전해가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큰 매력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의 이제 교수님이네요. 그런 분에게는 이 경기인력개발은 정말 잊지 못할 어떤 은인 같은 그런 기관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뭐 그분 한 분만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뭐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드라마틱한 또 인생 역전을 쓴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취업 교육 또 프로그램에서도 다른 기관들과 좀 경기교육원만의 경기인력개발원만의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규모도 비교적 큰 편, 또 네. 취업률도 높고 굉장히 인정받는 개발원인데 어떤 차별성이 있나요? 저희 개발원은 크게 이제 수준별로 또 대상자별로 그룹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취업 전문 과정. 그 두 번째는 산업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네. 산업 전문 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학점 은행 과정. 그 세 번째는 그 기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는 과정 평가형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로는 그 대졸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과정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고3 위탁생들을 위한 직업 위탁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대상자별로 또 수준별로 그룹핑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좀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졸 고3 학생들도 대학 진학을 못하고 본인이 아예 이 기술에 투신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학생들은 전문 교육을 받으면 그야말로 나중에 장인, 마이스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아까 뭐 전문 학사 학위도 딸 수 있고 여러 양질의 교육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학 등록금도 이렇게 비싸고 교육비에 대한 걱정 이거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액 장학금이죠? 아, 그렇습니다. 네. 보통 교육 비용이 이게 어느 정도가 일반 다른 기관에서 받는다면 뭐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드는 교육입니까? 연간 뭐 1인당 한 8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비 지원 사실 뭐 교육비 무료 교육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혜택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이 제공됩니까? 예, 뭐 저희 개발원은 전액을 다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뭐 기숙사, 교육비, 뭐 식비 전체 다 무료이지만 특히 또 고용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네. 있습니다. 그 툴을 이용하게 되면 28만 4천 원에 매월 28만 4천 원에 교육수당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돈도 받으면서 다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훈련생들은 학비에 대한 부담 없이 네. 학업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과정을 이수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그 회원업체 중에 우수기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관내 협약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취업이 워낙 안 돼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또 뭐 자발적 실업부터 굉장히 젊은 세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네. 뭐 괜찮은 학교 또는 좀 본인이 아쉽다고 생각하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실업자로 남아있는 대졸 실업자들 또 졸업한 지 몇 년 지난 이런 분들을 위한 교육 과정도 설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개발원 입학생들도 최근 들어서 대졸자들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뭐 입학생이 한 50% 이상이 대졸자일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졸자를 위한 취업 연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 학생들한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졸자들은 내가 전공이 뭐 인문계인데 뭐 자연계인데 이런 거랑 크게 관계없이 본인이 여기서 맡기고 여기서 추천해주는 또는 내가 좀 새롭게 설계해 볼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전공 이런 건 전혀 무관한 거죠? 아까 그 특징을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공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은 또 것도 비전공 있고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네.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졸자들도 와서 많이 만족들 하나요? 대졸자들은 특히나 이제 그 일반 과정에 들어온 학생들도 상당히 적응력이 빠릅니다. 아하. 빠르고 또 전공자들도 우리가 실기 위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충분히 하고 가는 문제가 있어서 만족률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까 93% 넘는 취업률인데 네. 이제 그래도 비중이 가장 많았던 고졸 이 훈련원들, 교육생들, 특별히 취업과 연계까지 되려면 어떤 노력을 또 하시고 계신지 또 기업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3학년 위탁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들에 비해서는 취업이 아무래도 좀 저조하기 어렵죠. 때문에 그런 데서 시작이 된 거고요. 비진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그 대학 졸업생들의 그 미취업률이 좀 다소 증가하는 부분, 또 등록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문계 졸업한 학생들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설계해서 6개 직종에서 180명 정도를 정원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뭐 LG라든가 이런 그 기업의 협약업체 취업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게 OBS 초대석에서 이거 나갔다가 방송 저렇게 좋은 게 있었는데 몰랐어? 그러면 쫙 너무 몰리면 어떡해요? 경쟁률이 높으면 어떡해요? 이게 뭐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보통 한 2대1 정도. 네, 더 높아질 것 같은데. 네. 예. 들어오고 싶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입학 조건 같은 건 따로 있습니까, 원장님? 뭐 과정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만 15세 이상의 구직자라고 하면 누구든지 입학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2대 1이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90%가 넘게 되고 굉장히 낮은 경쟁률 아닌가요, 원장님?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러한 기관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좋은 제도인데 많은 부분에 좀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최소한 200대 1은 돼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또 대한상회에서도 더 예산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더 확대되고 그러면 실업 문제가 사실은 또 아주 뭐 작은 부분이지만 해결되는 데 많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현재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한데 작년에 고용노동부 4차 산업혁명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뭐 진입했는데 선도적인 훈련을 받으려면 이 기관의 어떤 책임감, 어깨도 이제 무거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면은 뭐 무인 자동화, 요즘 말하는 무인 자동화, 뭐 IoT, 그리고 또 데이터, 뭐 빅데이터, 또 데이터 사이언스, 뭐 핀테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고요.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훈련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또 다년간 교육훈련 경험이 있기 때문에 18년도에 4차 산업 선도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결과 수료생들이 LG CNS와 같은 그런 기업들의 어떤 현장에서 무인 자동화 업무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2019년 기해년에 경기 인력개발원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되거든요. 4차 산업 선도 인력 양성 사업에 경기인력원도 참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 과정에는 저희들이 국내 최고 수준의 그 4차 산업혁명 선도 그 기업들과 손을 잡고 스마트 팩토리하고 이제 3D 프린팅 분야에 신입생을 대졸자 전공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들은 뭐 빅데이터나 또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그런 직종들이 융합이 돼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 컴퓨터 공학이나 또 메카트로닉스를 전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연관 전공을 한 분들이라면 굳이 대학원 가서 더 뭔가 학문적인 그런 내용보다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익히고 숙련도를 높인 다음에 기업에 취직하면은 취업을 하면 기업에서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그런 양질의 인력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올해 2019년 작년에는 이제 기존의 사업들이 어떻게 좀 더 강화되고 연착륙하는 그런 시기였다면 특별히 올해 2019년에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실 계획이세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공급자 중심의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인해서 공급의 양은 많이 늘어났지만 질적 경쟁력은 뭐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 경기인력개발원은 수도권 최대 규모의 취업교육 1번지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기능과 역할을 좀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3% 취업됐는데 그중에서 특별히 자동화 시스템 체어, 8개 과정은 100% 취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취업되는데 이거는 잘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100% 취업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자에 대한 네. 미스매칭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 개발원은 입학을 하게 되면 입학생들에 대해서 취업에 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주기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또 기업에 대해서도 입학 후 3개월 시점부터는 우리 학생들의 현황, 뭐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내용이라든가 또 직무 수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그 현황 자료를 기업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과정, 또 요구되는 그런 직종 뭐 이런 부분들을 받아가지고 구인 요청서라고 하는 걸 받아서 학생들하고 또 기업하고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야 너 눈을 좀 낮춰, 취업 못하고 있으면 눈을 좀 낮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낮추는 것보다 너한테 맞는 곳을 가, 이게 더 중요한 조언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데 소위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는 또는 못하는, 이렇게 취업하지 않는 경우는 뭐 전문 용어로 자발적 실업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내가 갈 수 있는 일자리의 질이 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중소기업이 좀 소외되는 경향도 그렇고요. 네. 나는 중소기업은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구직자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바꾸어줄 필요가 있고 경기인력개발원이 거기에도 충분히 많은 기여를 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인력개발원은 93% 취업하는데 어떤 기업들을 가는 겁니까? 어떤 기업들? 일자리의 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요. 예, 솔직히 뭐 말씀드리면 아까 그 5개 툴을 말씀드렸는데 5개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그런 직장이 있고 또 대학 전공한 수준의 직장이 있고 뭐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각각의 그 눈높이에 따라서 좀 대우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직무 내용도 단순한 그 기능직서부터 또 대졸자 정도의 어떤 심화된 그런 직종에서 일하는 부분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고졸로 훈련을 받은 수료생과 대졸 전문 과정을 거친 그런 분들과 급여 수준이 같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동일한 소위 얘기하는 스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그렇게 뭐 빠지는 회사로 가거나 그러진 않는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도 이제 기업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 관내 기업들 한번 투어를 한번 하면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최고 걱정하는 부분은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실 그 포스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능 인력들이 와주면 급여도 뭐 한 2, 3천 정도씩은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을 미래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걱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왜 지원율이 낮고 꺼린다고 보세요? 뭐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뭐 국가적인 어떤 뭐 구조의 문제를 얘기해야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광의의 질문인데 우문인데 답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과거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젊은이들이 좀 눈에 보이는 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사실 먼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우리 국가기관 전략산업들은 평생 직업이 되는 그런 직종들이거든요. 한 1년 정도 고생을 하면 평생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좀 편안한 거,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을 좀 더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캠페인 내지는 교육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다 공기업이나 금융권이나 화이트칼라 직종에 근무를 하면 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국가산업구조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부도 이 일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큰 고민을 갖고 있고 뭐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청년 뭐 얼마 지원해 주겠다. 지자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더 어려운 얘기예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조언은 아니고 그냥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 큰 기조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만 현장의 목소리나 교육기관들의 목소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혹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뭐 IMF 후에 우리 그 경제가 상당히 좀 침체돼 있는 네. 부분도 있는 것 예. 같고 또 실업률도 높다고 하는 현상인데요. 그 중에서도 그 근본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좀 중요하긴 하지만 또 미스매칭 부분, 네.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인력 미스매치도 실업률 증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지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력 미스매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강화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too much information, TMI라고들 요즘 우스갯소리 하는데 그 시대인데 이게 일자리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예, 예. 하다 보면 이 지금 말씀하신 인력 미스매치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혈이 뚫리는 그런 느낌이 예, 많이 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자리 미스매치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또는 교육원이 또 지자체가 정부가 해야 될 노력들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구인자들은 지금 기업은 구인을 호소하고 있고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고 또 취업준비생들은 구직난을 호소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직종 간에 좀 언밸런스가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막혀 있는 거죠, 통로가. 그러다 보니까 그 통로를 투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충분히 기업은 기업대로 또 취준생들은 취준생대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투명한 그런 정보 공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면에서 그게 인력 미스매치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순기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실제로 뭐 이런 미스매칭 해결해서 상당 부분 많은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기업들도 그렇고요, 취준생도 그렇고요. 예. 저희 개발원도 뭐 우리 청년 취업 박람회도 네. 우리 개발원에서 이제 매년 하고 있고 또 기업 대상으로 한 취업 설명회도 하는데 현장에서 금년 2018년도에도 한 120명 정도가 바로 채용이 될 정도로 네.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과정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서로가 일자리에 대해서 투명한 공개 그리고 내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또 상당 부분 이런 실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지금 뭐 실업률도 그렇고요. 취업 문제도 그렇고요. 좀 수치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안에 실업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년 동월 대비 증가 10,000명달인데요. 2018년 1월에는 33만여 명, 꽤 괜찮은 수준이었는데 2월에 급전직하했고 7월에는 5,000명 정도밖에 작년 동월 대비 증가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서 11월에 다시 16만 5천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전년 또 그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수치인가요, 원장님? 지금 뭐 청년 실업률을 포함해서 예, 우리나라 실업률이 뭐 IMF 이후에 뭐 최악이었죠.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러한 부분들은 뭐 우리 경제가 상당히 지표가 좋지 않다고 하는 통계 같은데 앞으로 좀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좀 국제적으로 비슷한 추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실업률 보겠습니다. 실업률 만 15세에서 29세 이제 청년 실업률인데 이게 2017년 11월에는 9.2%, 그리고 전체 실업률은 3.1%였는데 뭐 별로 개선된 게 없습니다. 크게 수치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고요. 예. 중장년층 실업이 근데 사실은 더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우리 경제 어떻게 보면 대들보 근간인데 미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어요. OECD 통계청 자료인데 미국이 중장년층 실업률이 3.3, 3.5%,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중반이었는데 2018년 작년 3분기에 3%대로 실업률이 내려와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실업률이 가장 낮았을 때가 재작년 4분기 2.1%였는데 이게 3%가 되면서 2.9% 미국을 오히려 역전을 했습니다. 미국보다도 사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뭐 경제 호황이다. 내부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와 비교해서요. 뭐 미국 경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뭐 그 나라는 자국의 그 경제 이익 보호를 위해서 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보호무역에 나라. 아주 예. 올인했잖아요. 예.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견제하는 것도 음. 최근에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예. 저는 뭐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는 우리 경제 활성화가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특히나 그 청년 실업률 해소하는 부분은 가장 큰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큰 정책적 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9년 기해년은 좀 황금 돼지처럼 넉넉해질까요? 뭐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예산도 뭐 사상 최대 예산을 쏟아붓는 슈퍼 예산이 들어간 올해인데 이게 일자리 부분에 투여가 되는 것이 당장 어떤 지표적인 호전으로 나오기는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교육 훈련 분야도 그렇고 일자리도 좀 장기간 좀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 당장 뭔가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그 아웃풋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정책적인 변화를 좀 보면서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의 실업률 극복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현 정부나 또는 경기도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최근 우리 사회가 그 실업률이 높은 상황인데 네. 아까 피해서도 나타났지만 그 중에서도 그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이 가장 걱정입니다, 사실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청년들이 그 취업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 정책적 그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권 지역에도 우리와 같은 그런 취업 교육 훈련 전문 기관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교육 훈련 인프라를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이 더 걱정하고 소위 몸을 사리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압박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네. 우리 경제정책도 사실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경제부총리 등등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을 정책실장 뭐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또 투톱이 바뀌어서 경질이 되기도 했고 네. 또 이제 다른 파트가 다시 한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소위 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시기가 2019년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그냥 편하게 해주십시오. 뭐 현상을 반영해서 네.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너무 짧은데요. 뭐 경제 정책은 뭐 사실 제일 어려운 예, 정책이라고 그렇죠. 얘기 예. 들었는데 그런 만큼 고민도 깊은 그런 상황에서 나온 그 대책들이기 때문에 네. 좀 기다리면서 좀 과정을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역시 뭐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예. 건데 뭐 사실 우리 경제가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또 실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복지 비용 증가의 문제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러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예. 직장이 있어야 되고 취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취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또 문 대통령도 직원들을 질책을 했었고요. 예. 이 부분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저는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자, 구직자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진짜 국가적으로 인식 전환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못해 전 뭐 교육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학교에서도 예. 직업에 진짜 뭐 좋은 직업과 나쁜 직업 귀천이 없다는 게 아주 옛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의 인식은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 학생들은 막연하게 생각하는 네. 경향이 강한데 뭐 학교에서부터 최소한 뭐 중고등학교 정도에서부터 취업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부여된다고 하면 좀 체계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학생들한테도 그 인성교육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에서는 기술을 아무리 잘해도 또 인성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또 회사에서 네. 또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문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취업에 대한 인식 제고 그리고 또 인성 교육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너무들 공부하는 기계, 대학 가는 기계들이 돼버려가지고요. 일부 학생들은 대학 가면 또 그 다음에 방향성을 잃고 소위 눈만 높아지고 참 좀 어렵습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렇게 온화하신 그런 외모답게 굉장히 감수성도 풍부하시고 서정적이시며 예, 가곡 작사도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시집도 내신 또 등단 시인이시고 언제부터 하셨어요? 뭐 한 2004년부터 이제 등단을 해서 네. 시집도 몇 권 내고 또 산문집도 내고 했는데 뭐 이제 문학 소외계층이라든가 네. 또 좋아하는 독자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을 겸해서 뭐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한국 가곡 작사가 협회라고 하는 네. 우리나라 그 전통 가곡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순수 단체입니다. 네. 거기에도 참여를 해서 매년 그 성악가들하고 또 작곡가들 또 작사가들이 모여서 발표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퀸 열풍이잖아요.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 때문에 네. 굉장히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곡 또 우리 노래에도 정말 아름다운 곡도 많고 가사도 많은데 그런 아쉬움도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시집을 몇 권 내신 또 시인이시기 때문에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시작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OBS 시청자 여러분께 또 마음이 좀 팍팍한 취준생 여러분께 좀 힘이 되고자 시 낭송 한 편을 주문 드렸는데 괜찮으신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전성현 장님 시 한 편 청해 들으면서 OBS 초대석 2019년 기해년 첫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못 전성규. 거실벽 기퉁에 박혀있는 녹슨못 하나. 대가리를 납작 두들겨 맞고 푸른 벽장에 갇혀 퍼덕인다. 제 몸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울 액자 하나 대가리에 이고 세상의 무게와 평평한 줄다리기를 버리고 있다. 어쩌다 여기까지 와 시멘트벽 차가운 몸에 살을 대고 긴장된 숨을 고르고 있을까? 누군가의 몸을 뚫고 깊은 상처를 주어야만 족쇄 같은 목숨을 얻고 사는 삶. 평평하게 당겨진 활 시위처럼 단 한순간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거실벽 기퉁 위에 몸을 기댄 채 오늘도 단단한 무게중심을 잡고 서 있다.